쪽발타도 투쟁 만세. 오늘은 삼극위원회에 대해서,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극위원회 혹은 삼변위원회, 삼각위원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삼극위원회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극위원회 홈피에서 커미션 들어가면 한자어로 삼극위원회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더라도 삼극위원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삼변위원회, 삼각위원회 여러 가지로 통칭돼 나오기 때문에 이들 모두 같은 다른 조직이 아니라 같은 조직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극위원회는 빌더버그 회의와 달리 공개적인 조직입니다. 빌더버그 회의도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은 빌더버그가 공개적으로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누군가가 그쪽에 정통한 사람이 홈페이지를 이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나온 명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100% 거의 99% 신뢰할 만한 정보이긴 하지만 빌더버그가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홈페이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삼극위원회 홈페이지는 공식적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극위원회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삼극위원회로 포털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검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들어가서 찾아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삼극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2015년에 2015년 4월 26일 날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삼극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연설은 국회의장 정의하가 맡았습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그러니까 쪽발 노무현 정권 때 서울 회의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2003년인데요. 2003년 4월 11일에서 16일 동안 서울에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삼극위원회 회의 기조 발제를 했던 자가 쪽발 노무현입니다. 하고 이것이 이것과 이제 전체 회의하고 다른 아시아 태평양 그룹이 있는데요. 이 삼극위원회는 이 3개 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북미 그룹, 유럽 그룹,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룹. 근데 처음부터 아시아 태평양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북미 그룹, 그 다음에 유럽 그룹, 그 다음에 쪽발 그룹 이렇게 3개로 나눠졌던 것이죠. 이것을 2000년에 아시아 태평양 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쪽발 대중정권 때인 2000년에 서울에서 아시아 태평양 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체 회의가 아니죠. 그냥 아시아 지부 회의입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게 쪽발 노무현 정권 때 뉴라이트 삼극위원회 전체회의 기조 발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노빈의 골드만파 연합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뉴라이트 삼극위원회 서울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뉴라이트 정의화가 참석해서 기조 발제를 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선 결과와도 무관치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극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위원회는 빌더버그 회의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제안했냐면 브레진스키죠. 브레진스키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1970년대 초반에 이제 빌더버그에서 제안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원 귀족들이 동의를 하면서 1973년에 삼국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삼국위원회의 목적은 국제 석유 산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만들자마자 곧바로 세계 초엘리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가지고 조직 위의 조직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더버그보다 더 빌더버그 내의 조직으로, 상층 조직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 당대의 구변 황제는 빅토 로스차일드였는데 왜 빅토 로스차일드는 이 안건을 저지했어야 되는데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왜 구변 귀족들은 데이비드 오클러를 차기 황제로 올렸는가? 그러면서 그 핵심 행동으로 왜 삼국위원회를 만들었는가? 여기에 이제 삼국위원회가 왜 국유본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드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토 로스차일드는 금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것이 세계 경제 시스템이죠. 그것이 잘 굴러가다가 20년간 잘 굴러가다가 막히게 됐죠.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분 귀족들이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돈놀이를 못하기 때문이죠. 빅토 로스차일드는 엄격하게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죠. 이 브레튼 우주 체제 내에서는 구분 귀족들의 돈놀이를 굉장히 억제했습니다. 국가 간의 외환 송금이나 외환 거래를 굉장히 통제했어요. 제3세계에는 달러 결제, 달러 투자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오직 쪽발, 유럽, 미국에서만, 북미권에서만 투자하도록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투자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만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무리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있는 데가 계속 투자하니까 미국 쪽발 유럽에서는 투자할 데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투자하게 달라. 나 수익률을 좀 높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빅토 로스차일드에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빅토 로스차일드는 전혀 도외시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빅토 로스차일드가 자신의 친구들 소련이나 이런 데다 내보내서 하는 것까지는 구변 귀족들이 동의했는데 문제는 이제 신세계로의 어떠한 진행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적인 면에서 빅토 로스차일드가 굉장히 여성적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위기의식을 구변 귀족들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구변 귀족은 신세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잃으면서까지 신세계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빅토 로스차일드는 신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너네들의 기득권이 포기해라.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잃어야 된다 이러면서 압박에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가 중요해. 내가 길거리에 알거지가 될 팔자인데 그러면서 구변 귀족들이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변 귀족들 브레튼 우주 체제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부족 사태라든지 달러 여러 가지 사건이 하는데 그 배후에는 그게 실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구변 귀족들이 정밀하게 어떤 금융 혼란을 일으켜서 브레튼 우주 체제에 균열을 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는 결국은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었고, 예? 금태한 정지라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빅토르 차일드는 점차 60년대 말부터 권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제일 핵심적인 어떤 장치였던 영국 정보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소련이나 미국에서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와중에 어떤 거기에 저지시킬 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근위원회에서 상근회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감 어린 말로 1913년에 빅토르 차일드는 영국 언론에다가 이제 영국은 보통 국가가 됐다 이러면서 이런 선언을 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 사실상의 국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음을 시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극위원회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금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석유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하면 뭡니까? 로스차일드입니다. 오늘날에도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런던 시장이나 스위스 취리 시장이고 여기는 다 노비네파, 로스차일드 관할 구역인 것입니다. 사실 금을 로스차일드가 사실상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차일드가 가진 금을 다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 가치가 왕창 폭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량을 지금 계속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절을 로스차일드 집안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금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석유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어떤 표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권력을 잃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것입니까? 로스차일드가 아무리 금이 많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간에 이미 권력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금이 중요할 때까지만 해도 석유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한정 석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금세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 석유가 지금 얼마큼 있는지 사실도 잘 모릅니다. 진짜 지금 이거 아는 사람은 석유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석유에 대한 유통량을 결정하는 바로 록펠러의 힘이거든요.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그간 로스차일드의 힘이었다면 이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록펠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 기반에서 석유 기반으로 간다는 건 구본 권력이 빅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데이비드 록펠러 가문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극위원회라는 것은 업계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이런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메이저, 우리가 통상 메이저라고 하는 석유 거래 업체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스모빌, 노엘 더치셀 이런데 BP 이런 데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석유에 대한 논란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언론 회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상극위원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극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금 기반 달러 체제에서 결제 시스템에서 석유 기반 달러 체제로 바뀌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치 경제 조직이 상극위원회다 보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이 너도 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드라가 교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력을 의심스러운 구입원 첩자 간첩인 누구니까 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걔도 무슨 자유주의 모임이다. 맨날 미국에서 우수질하면서 반미 운운하면서 하는 그런 가식적인 인간 한 명 있잖아요. 근데는 걔에 대해서 정말로 정남이 떨어지는 인간입니다. 너무 가식적이어가지고요. 그 있잖아, MIT 대 교수.
여러분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어쨌든 걔도 막 자유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상노교회는 천사합니다. 데이비드 오플러에드가 딸랑딸랑 한 거죠. 예, 압을 한 거죠. 예. 그래야지 자기가 그동안 강연으로 번 돈을 다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보장해주지 않겠습니까? 예. 네. 예. 이름이 정말 생각 안 나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인드라가 이름을 회피하는 걸까요? 네, 그렇고요. 어쨌든 이 상규위원회 최소 초대 이장은 당연히 브레진스키, 제안 브레진스키 맞습니다. 브레진스키는 데이비드 오플러의 책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브레진스키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서 바이엔사 연대노조 이런 걸 장명할 정도로 바이엔사를 노벨상으로 키우고 그런 어떤 바이엔사를 축으로 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침공도 유도한 것도 바로 브레진스키죠. 브레진스키가 CIA와 연결해가지고 작업한 것입니다. 또 이제 요한 바로 2세가 요한 바로 2세도 이제 같은 폴란드계 교황인데 최초의 이태리 교황이 그래서 이제 이 이태리 교황도 요한 바로 2세 교황을 만든 것도 바로 브레진스키죠. 사실은 이제 브레진스키 힘이 아니라 데이비드 오클러의 힘이고요. 이렇게 이제 책사가 브레진스키였는데 두 번째 책사는 바로 이제 헨리 키신저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헨리 키신저가 맡은 이유는 뭐냐면 브레진스키가 이제 상국위원회에 있다가 카터 정권이 나오잖아요. 등장하거든요. 근데 카터가 이제 데이비드 오플러가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눈에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시켜준 거거든요. 카터를. 그래서 이제 얘가 대통령을 하니까 얘를 좀 감시하고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적이게. 카터가 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파견 근무가 나간 거죠. 브레진스키가 그래서 카터 이제 공천 이제 그 카터 밑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건데 사실은 냉정하게 서열로상으로 보면 브레진스키가 지시를 내린 거죠. 카터 보고 이래 저래라 한 거죠. 명목상에는 카터 밑에 브레진스키지만 실질적인 구원 권력 서열상으로는 브레진스키가 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국위원회 위장 자리를 맡을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헨리 키신저인 거죠. 헨리 키신저는 원래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로서요. 원래 운전수였는데 2차 대전 때 눈에 띄어가지고 영국에서 첩보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파견돼가지고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미소 대탕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시킨 대로 이렇게 많이 떠들어가지고 외교의 달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죠. 헨리 키신저가. 근데 이제 헨리 키신저도 유대인인데, 근데 이제 이 빅터 로차일드하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헨리 키신저가 상당히 어떤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재빠른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초반에는 유대인을 오히려 비난한 건 이제 빅터 로차일드 비난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처신을 같은 브레진스키하고 비교한다면 둘 다 유대인인데 헨리 키신저 상당히 어떤 지금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변신의 어떤 천재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헨리 키신저가 이제 상국위원회 의장이 돼서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닉슨의 밑에서 이제 보좌관 했는데요. 그래서 닉슨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닉슨 보좌관으로 들어갈 때도 유명해요, 일화가.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는 되게 황당했어요. 하는 짓이 어떤 거냐면 닉슨하고 그 상대편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공화당 후보였잖아요, 닉슨은. 근데 닉슨하고 이쪽에다 양쪽에다 다 똑같은 제안을 하고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나 누가 데려갈래? 그러니까 닉슨이 옳다군 하고 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닉슨은 사실은 빅터 로스차일드에게 버림받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막 1967년에 이제 그때 CFR에서 논쟁의 계정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빅터 로스차일드하고 연을 끊자. 미국 내 미국파가 그리고 데이비드 록펠러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터 로차일드가 밀고 있던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자. 그리고 내세웠던 게 닉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록펠러가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만한 힘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닉슨 같은 애를 대통령으로 만든 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닉슨을 배후에 조종할 수 있는 인물로 헨리 키신저가 낙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는 나중에 그 게이트 터졌을 때 있죠. 그때 헨리 키신저 사람이 많이 관리했습니다. 그 헨리 키신저하고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때 많은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게이트 사건 때 헨리 키신저가 역할을 많이 하는 바람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굉장히 헨리 키신저를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책사로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음모론적인 어떤 뭐랄까 삼국지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정통적인 스타일의 어떤 책사가 아니라 뭐랄까 귀책을 잘 내는 괴책을 아주 어려운 공경 상황에서 그 잔꾀를 잘 내는 제갈공명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누구냐 방통 스타일 방통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헨리 키신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극위원회가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이제 통과할 때 하면서 상극위원회가 역할이 뭐 이렇게 크게 변화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빅터 로스차일드는 1973년에 권력을 잃었지만 황제자를 잃었지만 그래도 그게 권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귀족들 여전히 빅터 로스차일드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빅터 로스차일드가 여전히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차기의 어떤 데이비드 록펠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방관적인 입장,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귀족들도 그러다 보니까 빌더버그도 1970년대 쭉 이어져서 80년대까지 이어졌고 상극위원회도 굉장한 관심을 받았지만 계속 한 20년 동안 별다른 어떤 커다란 조직적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 광산노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참패하죠.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로 인해서 균형추가 한쪽으로 쏠림에 따라서 빌더버그는 위신이 추락하고 상극위원회는 위상이 점차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극위원회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지난번 빌더버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비드 록펠러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비드 록펠러가 살고 있는 데가 뉴욕이다 보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좌는 유럽, 우는 일본, 쪽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좌우 중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자마자 이제 카터가 이걸 재빨리 알아가지고 카터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 땅콩 농장 병신 새끼가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눈치가 빨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록펠러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잘 눈치채고 누구보다 먼저 쪽발의 사무소를 낸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뭐 쪽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눈치가 빠른 놈이거나 하고 대통령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지금 뭐 쪽발 일성과도 만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카터가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눈치가 빠른 놈이에요. 이제 이 병신 새끼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극위원회하고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상극위원회가 석유 기반 결제 시스템에서 정치 조직으로 국제 조직으로서 국제 정치 조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될 것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서열 1위는 데이비드 록펠러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책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브레진스키다. 그리고 이 상극위원회가 사실상 구의원 분파인
뉴라이트의 본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한국과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더보고 달리 명단이 공개돼 있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인 명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박태호, 효성그룹 조성래, 현대중공업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이거 아산정책은 저 현대 쪽이죠. 예. 저 함재봉. 그 다음에 한승주, 외교. 예. 그 다음에 이제 쪽발석현, 예. 중앙일보. 아시아 태평양그룹 부위원장이죠. 예. 두 명입니다. 아시아 부위원장이. 그 중에 한 명이 쪽발석현. 그 다음에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허영주.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정규현. 그 다음에 전 골드만삭스 고문 김기환.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회 이장 이홍구. 그 다음에 삼성의자 부회장 이재용. 고대 교수 이신화. 성대 교수 이숙종. 그 다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경원. 그 다음에 풍산그룹 유진.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경제 쪽 관련을 맡았던 사공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쪽발롯데 회장, 한국 쪽발롯데 회장 심동빈. 그 다음에 전 방송기자 손지혜.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사장 서광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이 이제 들어간 거. 여기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인드라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더보고하고, 상각위원회의 공통점인데 뭐냐면요. 전 세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야당 인사, 그러니까 이쪽 자칭 진보 좌파 쪽, 예. 이것도 진보 좌파 이런 것도 다 허상이거든요. 구분이 만든 보수니 진보니 그런 거 구분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진보 좌파 쪽 인사들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쪽에 관여가 없나?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쪽발 민주당, 쪽발 정의당, 노회춘 같은 새끼가 만약에 쪽발 정의당 노회춘 같은 새끼가 여기 명단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잖아요. 노회충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는 비밀 회원 형식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노회충은 여기에 낄 만한 깜냥이 되지도 못하는 놈이고요. 예. 예. 그 정도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노회충 같은 놈을 예를 들면, 노회충 같은 놈이 이제 조선일보에다 1등 신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노회충 이런 애들 요번에 그렇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데 하나의 예외적인 예가 있었어요. 빌더버그 때 추가 명단에 스페인 야당 총리한 사람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게 말을 하면 진보 좌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자본주의화 됐지만 중국 관료나 그런 사람들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상각위원회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빌더버그 회의에도 중국 사람들이 나가고 여기 상각위원회도 관련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중국이 상당히 자본주의화돼서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상당히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비밀 회원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상각위원회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회원이 되는 게 자동 가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각위원회에서 조직에서 심사해가지고 회원에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야만이 그 회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초청장을 맞지 못하면 절대로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드라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경원과 쪽발 동빈, 쪽발 롯데 사장 쪽발 동빈 이 두 사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는 쪽발 자위대 관련 사건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부터 나경원이 풀리기 시작했죠. 재보궐에도 그러니까 정몽준이 떨어진 지역구에 나경원이 들어가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번 총선에서도 다른 새누리당 후보들은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는데 5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지지율을 얻으면서 당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작년에 나경원이가 서울시당 새누리 서울시당 대표가 그러니까 서울시 대표가 됐었는데요. 예. 그때 서울시장 골룸박이 나경원에 대해서 아주 굽신굽신됐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인드라가 사석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과 마치 옛날 쪽발 노무현 정권 때 박근혜에게 대항하듯이 연합정부 예. 무슨 쪽발 노무현이 정권 때 박근혜한테 이제 같이 박근혜 현 대통령한테 했잖아요. 같이 독일처럼 독일 방식으로 어떤 연합정부를 구성하자, 거국내각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게, 골룸박이 나경원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작년에서. 아니, 나경원한테 왜 저러지? 이 자식이? 골룸박, 이 새끼가? 얘 눈칫밥 많은 놈이고, 이게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상교위원회 비밀회원으로 유력한 놈 중에 한 놈인데, 있다면, 이 새끼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올해 이제, 재작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아니다 다를까. 나경원이가 2015년에 상교위원회 명단이 딱 올랐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이렇구나. 그때 이제 제가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경원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저는 이제 쪽발석현 케이스하고 같다. 이렇게 보고요. 나경원 케이스는. 이 쪽발석현도 어떤 거냐면 쪽발 대중 정권 때 구속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인드라는 물론 쪽발 대중 정권에 대해서 퇴진 투쟁을 벌였지만 이건 잘한 일이다 하고 쪽발석현 구속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막 언론이나 또 자칭 진보 좌파한 놈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신껏 쪽발석현 구속을 지지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과연 저는 이제 김종필의 작품이라고 보는데 김종필의 단독 의지만으로 이게 가능했겠냐? 쪽발 대중은 여기에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필과 쪽발 석현 사이에는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연이 있거든요. 과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부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사카린 밀수 사건은요 김종필이 터뜨린 겁니다. 쪽발 후락을 겨냥해서 쪽발 후락을 건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김종필이 폭로한 것이죠. 예, 그게 사카린 밀수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서로 간에 깊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종필이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회고록도 이야기하고 있죠. 상당한 밑에서 여러 가지 협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쪽발 석현이 하고 나경원 얘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쪽발 석현이 막 죽을 듯이 갔다가 구속다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 되면서 그때 이후로 보강그룹도 독립하고 삼성에서 보강국으로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때부터 잘 나갔거든요. 신기하게도 90년대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강그룹 삼성에서 독립해가지고 보강그룹 보강에서 패밀리마트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심상치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홍석현과 나경원이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 하자르 유태인 방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자르 유태인이 뭐냐면 특정 인물을 대통령 시킬 때 이제 왕으로 임명할 때
먼저 목 조르기를 시도한다는 거죠. 목을 조리면서 막 죽을 듯이 그냥 위협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너 얼마 하겠냐, 얼마나 권력을 하겠냐고 10년이다 하면 10년을 지켜라고 풀어준다는 거죠. 그걸 딱 10년이 지나면 딱 얘기 안 맞고 10년을 하면 그 이후로는 더 하겠다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거죠. 이런 것들 이제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초짜 회원을 그냥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얘가 지가 잘난 줄 알고 천반치고 떠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약으로 확 죽인 다음에 받아들이면 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아무래도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조직에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중책을 맡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런 과정을 굳이 안 했던 것은 쪽발석현만큼 키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예? 다른 사람은 이제 부위원장 이런 거 맡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반도 서열 1위는 정몽준이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쪽발석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사석에서는 이건 다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정몽준 때는 어떤 거냐면 정몽준 사람인 손학규를 쪽발 민주당에 보내가지고 당대표를 시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손학규, 그리고 김두관, 이런 게 같은 결이거든요. 이재호는 이제 새누리당이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정몽준이가 뭐 쪽발 한결에 소액주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관리를 좀 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쪽발 민주당의 박영선 같은 애가 막 국회에서 정몽준 만나면 막 거의 서방님 하는 얼굴로 이렇게 깍듯이 대한 사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정몽준이 그렇게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몽준이가 딱 나서면 뒤에 정세균 같은 애가, 정세균도 몽준이 계열로 저는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균이 뭐 이런 애들이 쫙 뒤에서 쫙 쫓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진도 있었고요. 예. 용산 참사 때도 그런 뭐 사진이 있었어요. 그 때가 이제 서열 1위였고 또 정몽준이 그때는 막 쪽발 정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쪽발 정일이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열 1위의 힘이 있었는데 인들하부터 막 몇 년 전부터 계속 정몽준 일 못한다. 정몽준 너가 이런 식으로 막 맘대로 가면 안 된다. 막 계속 그 저주를 날려서 그런지 정몽준이 힘을 급격히 잃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쪽발석현이 서열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쪽발석현이 서열 1위가 되니까 거꾸로가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쪽발무성이잖아요. 쪽발무성은 쪽발석현하고 아주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김기춘 이 새끼도 애비가 쪽발이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그 쪽발석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감시하러 들어갔다가 뭔가 사고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새끼가. 김기춘 이 새끼도 그렇고요. 하여간 현재 박근혜 정부는 노빈의 골드만 정부이지만 그 상당 부분의 정부의 상당 부분이 특히 그 교육부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뉴라이트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라이트가 일부러 박근혜 물먹이 위해서 아주 자뻑질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역적질을 한 거죠. 뉴라이트가 새누리당 내 내가 김종인은 드러내놓고 한 거고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좀 지난 다음에 정의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한반도 서열 1위는 쪽발석현이다. 그리고 국유본이 쪽발석현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선도 현재 저는 반기문이 되리라고 보지만 그 가능성이 총선 이후에 굉장히 위험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쪽발석현이 과연 지금처럼 독재 권력을 계속 구사할 것인지 그대로 그걸 허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분의 기익들이 과연 무엇인지는 아직 인드라가 정확하게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쪽발석현이 만약에 정몽준처럼 마탱이 간다면 그럼 차기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나경원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경원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극위원회 위원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데비 로컬러나 제이 로퍼나 상극위원회 브랜즈키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치게 유명한 거는 얼굴 마담 역할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상극위원회 위원들은 배우로서 조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타겟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경원이 제이로플러처럼 이제 국회의원으로 계속 역할을 하면서 뭔가 제2의 이제 정몽준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다. 만약에 이제 쪽발석현이 물러나면 차기 주자는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을 쓸데없이 쪽발 자위대에 행사 오라고 해놓고 왔더니 그거 갖고 인터넷에 떠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쌩 고생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경원이 이제 그 호남 부모 계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남 쪽 인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쪽 인사인데 이제 변호사 쪽 법조계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스펙이 좋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쪽발 롯데 쪽발 동비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쪽발 롯데는 골룸박발 한걸레, 그다음에 쪽발 메이유업, 그다음에 쪽발 금호 이런 것처럼 열도 쪽발 정부로부터 돈 처먹고 있는 자금 지원 받고 있는 매국노죠? 예. 매국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쪽발 동빈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탄이 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어떤 입장하고 한다면, 요건, 심동빈도 막 회원이 된 거기 때문에 역시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쪽발 석현으로, 쪽발 동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쪽발 석현이 물러나면 나경원이 되고 나경원이 물러난다면 쪽발 동빈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이 쪽발 동빈 사건은 나경원 사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 상각위원회 되기 전에 공경을 겪었거든요. 반면에 쪽발 동빈 같은 경우는 상극위원회 위원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부터 이런 논란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 경우가 좀 다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떤 경우하고 비교할 수 있겠나 해서 저는 이 경우를, 아시아 태평양 그룹 의장이 쪽발에, 쪽발이 있어요. 누구지? 가만히 있어. 잠시만요. 예. 야츠시카 하세가와라는 놈인데요. 얘가 이 다케다 제약 회장이거든요. 이 새끼가. 근데 이제 흥미로운 일이 뭐냐면 이 야츠시카 하세가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의장이 13년 이후 그러니까 원래 2000년 이전에는 일본 지부였으니까 일본 사람만 맡았겠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도 의장은요, 한 번도 쪽발이 맡은 적이 없어요. 항상 쪽발이 위원장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야츠시카 하세가와라는 새끼가 그 아시아 태평양 의장인데요. 근데 아주 중대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야츠시카 하세가의 다케다 제약이 미국에서 지정 소송을 당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24학번에 합의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타케다 제약이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있다. 누구냐? 인드라는 제이로플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쪽발 동빈과 야츠시카 하세가와 타케다 제약 경우는 골드만파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골드만파가 외부에서 CGI라고 조직이 있긴 하지만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드만파라고 해서 상급위원회에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위원회에도 있어요. 예. 노스차일드 그룹 사람도 여기 상급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리고 노비네파인 도요다 관련 인사도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이재용도 원래 삼성은 노비네파거든요.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은 권력투쟁인 거죠. 상급위원회를 그러니까 데이비드 오클러 파에 대해서 구 권력을 뭔가 이제 권력 재편을 하려고 하는 제이로플의 야심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쪽발이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장을 뒤흔들면 뭔가 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주는 거죠. 딱 이렇게 간을 본다. 제이로플가 간을 보다가 한순간 매섭게 칩니다. 엄청나게 쳐요, 여태까지. 그리고 한번 폭로하면 정신 차리지 못한 대로 폭로를 팍팍팍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나. 쪽발 동빈과 야치가시카 하세가와 타케다. 당뇨약도 최근에 또 문제가 됐죠. 인드라가 당뇨병을 앓기 때문에 이 타케다 약을 권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저는 거부했습니다. 안 먹겠다. 예. 어쨌든, 그래서 뭐 당뇨약 연구도 중지를 했더라고요. 임상실험도. 하여간,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타케다 제약. 예. 잊지 마십시오. 야찌시카 하세가와라는 놈. 예. 이런 것처럼, 어쨌든 두 가지 경우다. 쪽발 동빈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쪽발 동빈은 한편으로 얘가 막 골드만삭스에도 막, 얼굴 알리려고 노력하고 막 그래요. 예? 이렇게, 적극적인 기업, 한국에, 애가 두 명 있어요. 쪽발 동빈 말고 또 한 명은 쪽발 금호의 박삼구, 쪽발 삼구. 이 새끼가 둘이거든요. 둘이 이제 빤질나게 그렇게 하는데, 쪽발 삼구는 아무리 이런 데 막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안 쳐주더라고요, 걔는. 예. 얘가 기업을 불량으로 처리하니까,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이쪽 이 상급위원회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걔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중요한 건, 쪽발 동빈은, 제2의 쪽발 석현이 될 가능성이과, 동시에, 그 다음에, 야츠시카 하세가와처럼, 언제든 제이로프의 타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삼성그룹은 인드라가 노비네파다. 그리고 삼성그룹하고 로스차일드은행하고 제휴하는 등 삼성그룹은 그 방식이 노스차일드 가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사업하는 방식이 경박단소, 예. 가볍고 이제 얇고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터 제일제당 이런 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예? 경공업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제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 현대 같은 이제 이쪽, 뉴라이트 기업은 이제 중무장박, 예. 중무장대. 그래서 뭐 이렇게 조선, 자동차, 예. 중공업,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 해죠. 이게 미쯔비시, 예. 그리고 노플러. 이런 노플러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은 여러 가지 어떤, 가업 풍토나, 이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스타일이거나,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 제휴관계
기업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노비네파가 확실해요.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재용이 최근에 상극위원회 이제 회원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유럽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산탄데르 은행이라고 있어요. 산탄데르 은행. 거기에 보면 산탄데르 은행의 이제이 원래 그 노비네파거든요. 그래서 노비네파로 그냥 그 남미 시장을 석권해가지고, 스페인 은행인데 남미 시장을 석권해가지고 세계적인 은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노비네파인데 이 딸이 이번에 가업을 계승해가지고 보틴이라는 인물인데, 이 보틴 여회장이 이번에 상극위원회 위원이 됐다 이거죠. 유럽 위원. 예. 회원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재용하고 같은 경우죠. 아버지나 이 기업은 노비네파인데 자기 자신은 뉴라이트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다 전체 통째로 뉴라이트 기업이 된 거냐? 산탄데르 은행과 이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드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보다는 기업인의 처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노비네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재용이 빌더버그에 충성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충성이 없습니다. 또 기업인은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빌더버그는 누구나가 알다시피 진흥이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빌더버그의 조직의 주인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상극위원회도 이제 조만간 주인이 없어지는 조직이죠. 지금 데비 록펠러가 현업에서 손 떼고 있잖아요. 살아있긴 하지만 현업에서 손 떼고 있고, 지금 상극위원회는 이제 지금 데이비드 록펠러 가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과도기다 이거죠. 이럴 때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재용이라면 상극위원회 회원으로 참석하겠어요. 그냥. 되겠어요. 그게 올바른 현명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미래의 이재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현재 상극위원회는 중요한 거는 이 노비네파는 아니고 현재 이 상극위원회는 뉴라이트파와 골드만파의 권력투쟁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골드만파는 누구냐 하면 과거에 노비네파였던 사람들이 전향한 사람들을 저는 노비네파다, 골드만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빌더버그가 죽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빌더버그 사람들 다 없애자는 게 제1록펠러 황제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윗대가리만 자르고 아주 정말로 악질인 애들만, 자기가 도저히 안 되는, 저혈용이 안 되는 애들만 잘라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향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그 전향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이거죠. 새로운 자기 구성원으로.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과거의 노비네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럽의 보틴이나 혹은 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이 상극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건 인드라 보기엔 상극위원회 내에서 뉴라이트파가 아닌 골드만파로 전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골드만파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겠나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극미래, 이제 제1록펠러 황제와 관련된 상극위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직이라는 것은 말이죠. 영구불면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체와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이라는 것은 국내적 환경, 그것이 여전히 상극위원회를 원한다면 상극위원회의 권위는 계속 지켜지겠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경제 시스템을 여전히 석유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상극위원회의 어떤 권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드라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석유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스템인데 인드라는 이거를
전기 신자유주의라고 규정을 한 바 있죠. 그렇다면 후기 신자유주의라고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점차적으로 석유 대신에 저는 인드라는 채권이 그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구 채권이. 그래서 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세계 경제 해결할 해결책이다. 인드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해결책이 있다. 뭐냐? 영구채이다. 영구 채권이다. 요즘 막 실험하잖아요. 뉴스 나오고. 10년 뒤면 아주 조금 더, 인드라가 10년 빨리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개소리냐 이러지만 10년 후 지나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 기반, 뭐 예를 들면 IMF의 SDR 기반,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실험들, 그래서 채권 기반 달러 결제 시스템이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상극위원회의 어떤 권위가 많이 약화되겠죠, 그렇죠? 상극위원회가 이것을 어쨌든 간에 석유업계의 이해를 도모하는 거니까 채권업계의 이해를 도모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변하든가 다른 조직이 상극위원회의 그 조직을 대체하겠죠. 이러한 것이 어쨌든 그런 점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직은 인드라가 이제 후기 신자유주의라고 했을 때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완가지는 건 아니라고 이제는 거죠. 그러니까 후기 신자유인 거죠. 후기 신자유주의인 거죠. 국제 기반 경제 체제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석유 중심이 아니라 달러가 유로 위안화 이렇게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가듯 어떤 에너지도 석유만이 아니라 대체 에너지, 태양 에너지니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그거를 찾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극위원회가 유지될지라도 그 구성원들은 굉장히 부침이 심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야치시카 세가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물러날 것이다. 다케다 제약에서 뭔가 억하심정이 있는지 경영 잘하던 한국 다케다 대표 이춘엽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했어요. 여기에 반발이 갈까? 또 한국 정부에서는 또 그 과대 광고한다고 다케다 제약을 또 밀고 나서 화이트벤이 한국 대표 강약이냐? 이 대표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과대 광고다. 이러고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서울대 앞두고 말이죠. 작년 말부터 겨울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런 게 이제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뭘 믿고 이런 거 감히 하겠냐 이거예요. 뒤에 뭔가 이렇게 배경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 뭐 노빈의 발견 빌더버그는 힘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골드만파의 입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상극위원회는 앞으로 권력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이 록펠러는 CFR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상극위원회를 조절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FR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상극위원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쪽발타도 해방투쟁 만세.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